1597년 3월 8일 삼도수군 통제사 원균은 거제도 기문포에 일본군이 상륙하였다는 첩보를 받고 출정하였습니다. 이는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된 지 한 달째 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원균은 공을 세울 욕심에 밤새 노를 저어 3월 9일 새벽에 기문포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기문포에 있던 일본군은 조선수군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밥을 지어 먹고 있었습니다. 원균은 항해 남여문을 보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했고, 이야기가 끝나자 일본군 일부가 원균의 배에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원균이 그들에게 술과 음식을 나눠주며 맞이하니 일본군은 기뻐하며 무수히 머리를 조아리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다시 그들의 배로 돌아간 순간 원균은 지휘기를 들어올려 포격을 명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맹렬한 포격이 이어졌고 조선수군은 빠른 속도로 적선을 추격하였습니다. 원균이 이때까지 기다렸던 이유는 적을 바다에서 무찔렀다는 전공을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성연령 조흥도의 함선이 적선에 다가가자 일본군이 조흥도의 배에 올라타서 죽기 살기로 싸웠고 조흥도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판옥선 한 척이 일본군의 손에 들어가 버렸고 일본군은 판옥선을 타고 재빨리 자신의 진영으로 후퇴하려 했습니다. 기껏 전공을 세울 욕심에 출전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적에게 판옥선까지 뺏길 수는 없었던 원균은 적이 타고 있는 판옥선을 격침시키라고 명했습니다. 결국 조흥도의 함선은 조선수군의 각종 화포와 불화살을 맞고 격침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1592년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둔 뒤 1594년의 장문포해전까지 20차례에 가까운 해전을 치르는 동안 단 한 척의 판옥선도 격침되지 않았던 불멸의 판옥선이 처음으로 격침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아군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거기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140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음에도 원균은 어찌됐든 적을 격퇴했으니 선조에게 바로 장계를 올렸고, 선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원균과 이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이들에게 포상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통제사 원균이 임명을 받자마자 곧 무용을 떨쳐 적선 세척을 포획하고 수급 47급을 바쳤으니 매우 가상하다. 원균과 공이 있는 사람을 즉시 논상하고 혹 관원을 보내 호군하여 장사들을 격려할 일을 의계하라. 그리고 적의 수급과 계본을 가지고 온 사람도 아울러 참작하여 논상할 것으로 비변사에 말하라. (3월 9일에) 벌어진 기문포해전으로 조선수군은 일본군 수십 명을 사살했으나 아군의 피해는 이보다 더 큰 14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개전 이래 처음으로 판옥선 한 척이 격침되었습니다. 원균이 이 해전에 장계를 보내자 비변사는 전투 경과를 조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균의 비열한 행동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경상우병사 김웅서와 고니시 유키나가의 참모인 요시라 사이에서 일본군이 거제도 일대에서 나무를 해도 된다는 약조가 체결된 상태였고, 지난 해전에서 죽인 일본군이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비변사 관리와 선조의 대화입니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원균이 바친 수급이 만약 나무를 베러 왕래하는 거라면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인 외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장을 독려하여 역전, 참획한 그의 공이 참으로 가상하니 논상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으나 중대한 일인 운명은 신하가 경솔히 의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조가 답하기를, 나무를 베러 다니는 외가 없지 않을 것이나 이 또한 적이다. 분군기를 보건대 분명 나무를 베러 다니는 외는 아니었으니 보통 외가 아닌 듯하다. 원균은 가자하거나 음량을 내려야 마땅하겠으나 다만 반드시 병기를 조사하는 것은 깊은 뜻이 있으니 우선 병기를 바치기를 기다려 참작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그리고 얼마 후 김해의 죽도에 주둔 중이던 도요시게모리가 나무를 구하기 위해 보냈던 부하들이 모두 죽었다며 조선군에게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고, 이 때문에 일본군 내에서 전쟁을 불사한 무리들은 약조를 체결한 요시라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선조는 원균에게 포상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원균은 부산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던 중 상황을 보니 이전에 이순신이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연안 곳곳에는 외성이 산재해 있고 병력은 부족했으며 육군의 지원 또한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원균은 이순신을 모함할 때는 자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다면 곧장 부산포를 공격하겠다고 장계를 올린 일이 있었으나 부산포를 공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선조의 문책을 받자 이제 와서 30만 육군이 안골포와 가덕도를 먼저 공격한다면 수군이 부산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장계를 올렸습니다. 우신의 망령된 생각에는 우리나라 군병이 그 수가 매우 많아서 노쇠한 자를 제하고 정병을 추리더라도 30여만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늦봄인데다 날씨가 가물어서 땅이 단단하니 말을 달리며 작전을 할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반드시 4, 5월 사이에 수륙양군을 대대적으로 출동시켜 한번 승부를 겨루어야 합니다. 때를 타고 함께 공격하여 남김없이 섬멸한다면 일본의 수치나마 씻을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에서 속기 선처하소서. 그러면서 원균은 전투 준비에는 힘을 쏟지 않고 이순신이 만든 군사회의 실인 운주당의 울타리를 쳐놓아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게 하고 그 안에서 첩과 함께 술을 마시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이순신이 한산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 운주당이라는 집을 지었다. 그는 그곳에서 장수들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투를 연구하면서 지냈는데 아무리 졸병이라 해도 우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언제든지 와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했다. 그러자 모든 병사가 군사에 정통하게 되었으며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는 장수들과 의논해 대책을 결정한 까닭에 싸움에서 패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원균은 그 집에 첩을 데려다가 함께 살면서 이중울타리를 쳐놓아 장수들조차 그를 보기 힘들었다. 또한 술을 좋아해서 술주정이 다반사였다. 군중에서는 형벌이 무시로 이루어져 병사들은 이렇게 수군거렸다. 외놈들을 만나면 달아나는 수밖에 없네 그려. 장수들 또한 그를 비웃으며 두려워하지도 않아 지휘관으로서의 품이나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다. 충청 후 원유남이 한산도에서 왔는데 원균이 못된 짓을 많이 한다고 했다. 또 진중의 장졸들이 다 그를 따르지 않으므로 앞일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원균의 실상이 이와 같으니 조선 수군의 앞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